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몇 시이든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둠이 내려앉고 창밖으로 세상의 소리가 멀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어깨에 얹힌 하루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고 이마를 짓누르던 생각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이제 곧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첫 번째 속삭임, 바로 그 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조금 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 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잠이 든다 해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말이죠. 그럼 이제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조용히 속삭여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우주의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는 개념 그 자체도 없었던 그 막막한 공백의 순간으로요. 물리학자들은 이 상태를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크기라는 개념이 없는, 무한히 밀도가 높은 점, 그 점 안에 우리의 우주 전체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별과 은하가 압축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마치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씨앗과는 달리 그 씨앗은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 에너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대한 양탄자의 실오라기까지도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개념을 넘어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무에서 유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특이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상상력조차 그 한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 모래알 속에 지구의 모든 바다와 산맥, 도시들이 다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압축된 상태가 바로 우주 탄생 이전의 특이점입니다. 이 막막한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아니면 찰나에 불과했을까요? 사실 오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이전의 상태를 논할 때 언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방금 꾼 꿈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꿈은 시작과 동시에 존재하고 시간은 꿈의 흐름과 함께 생겨나죠. 우주의 시간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인 빅뱅 이론은 이 특이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뱅이라는 이름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공간 속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 점을 찍고 풍선을 불었을 때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점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점들이 찍힌 풍선 표면, 즉 공간이 팽창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작의 순간을 첫 번째 속삭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폭발의 굉음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그 속삭임과 함께 우주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은 원시 수프 같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수프는 물질과 반물질, 그리고 빛의 입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에너지를 교환했습니다. 이 초기 우주의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빛조차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서로 뒤엉킨 혼돈의 순간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 질서가 서서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리 법칙들이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고 힘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힘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초기 상태를 양자 거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거품 속에서 아주 작은 무작위적인 요동들이 일어나고 이 요동들이 결국 별과 은하를 만들 씨앗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시작부터 완벽하게 매끄럽고 균일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불완전함, 즉 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잘 짜인 양탄재도 미세한 시로라기 하나가 튀어나와 있듯이 그 작은 불완전함이 결국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 불완전함, 이 작은 요동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별도, 은하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균일하게 퍼져 아무런 구조도 만들 수 없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 작은 결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축복이자 우주의 탄생을 이끈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별들이 모두 우주의 첫 번째 순간에 존재했던 아주 작은 요동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도 모두 그 시작의 순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모든 기억과 경험이 당신의 삶의 첫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관측을 통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고대의 빛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가 태어날 때 찍힌 사진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우주의 첫 순간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식어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 별들은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먼지로부터 왔으며 언젠가 그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당신은 우주를 이해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눈을 감고 이 거대한 우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속삭임, 즉
우주가 시작된 특이점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특이점에서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을 때 시간은 더 이상 고정된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 되었고 흐르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마치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양탄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빅뱅의 순간, 이 양탄자는 작은 실오라기 하나에서 시작하여 엄청난 속도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오라기들이 곧 시간의 차원,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양탄자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탄자의 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끄럽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에게 시간을 다르게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력과 속도에 따라 휘어지고 늘어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양탄자를 무거운 물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양탄자의 표면이 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별이나 은하이고 양탄자의 표면이 바로 시공간입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반면에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죠. 이것은 단순히 복잡한 물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친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하는 우주선을 타고 1년 동안 여행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쌍둥이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 중 누가 더 진정한 시간을 경험한 것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 것뿐이니까요. 이것은 시간이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단일한 강물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수많은 작은 시냇물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첫 번째 순간, 시간이 막 태어났을 때 그것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기 팽창 단계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탄생 후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커진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작은 풍선에 숨을 불어넣어 순식간에 축구장 크기만큼 커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와 비슷한 일이 우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급격한 팽창이 없었다면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균일하고 평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리가 우주 전역에서 관측하는 놀라운 균일성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여전히 깊이 연구하고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론은 우주의 에너지가 가짜 진공 상태에서 진정한 진공 상태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에너지의 전환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물이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증기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거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시간의 씨앗이 뿌려진 그 순간부터 우주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자적 요동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아는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최은하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시간이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지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그리고 당신의 미래도 모두 우주의 양탄자 위에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주의라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의 노비코프의 자기 일관성 원리와 같은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시간이동을 하더라도 모순이 없는 사건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게 되므로 이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할 뿐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회로처럼 순환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시간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시간이라는 양탄자 위에 부드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이 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꿈속에서도 시간은 흐를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연결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언젠가 우주가 차갑게 식어가는 빅프리즈의 순간에 도달하더라도 시간은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고 우주의 종말과 함께 끝날지도 모르는, 혹은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르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당신의 숨결을 더욱 깊고 평온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의 첫 순간부터 시작된 시간의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느끼고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은 평화 속으로 가라앉히세요.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빛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잠시 생각하며 이제 그 강물이 흐르는 우주에 처음으로 빛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주의 첫 번째 순간, 모든 것이 특이점에 압축되어 있었을 때 빛은 존재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나 안개가 자욱한 숲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우주가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의 입자인 광자가 끊임없이 전자와 양성자 같은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우주 플라즈마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즈마는 마치 모든 입자들이 뒤섞인 뜨거운 스프와 같았고 빛은 그 스프 속을 헤엄치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뒤섞여 서로 팔꿈치를 부딪히며
서 있는 거대한 콘서트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려 해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부딪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초기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빛은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없었고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창문이 검은 커튼으로 가려진 방과 같았죠. 하지만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했고 팽창하면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약 38만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주의 온도는 약 3000도 켈빈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온도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결합하여 안정적인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합이 일어나자 우주는 더 이상 빛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빛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 우주를 가로지르며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주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커튼이 마침내 거친 순간이었습니다. 우주는 마침내 투명해졌고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워진 빛의 흔적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마치 우주가 태어날 때 찍은 아기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졌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를 보든 그 빛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처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 형태로 변했습니다. 마치 풍선을 불면 풍선에 그려진 그림이 점점 커지고 희미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배경 복사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초기에 매우 균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10만 분의 1도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우주가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게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온도가 약간 더 높았던 부분은 밀도가 약간 더 높았고 이 작은 밀도 차이가 중력을 통해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미세한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균일하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온도 요동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요동들이 우주가 시작되던 순간의 양자 역학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양자적 무작위성이 우주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미세한 바람의 방향 변화가 거대한 모래 언덕의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미시 세 개의 작은 변화가 것이 세 개의 거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경 복사는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주의 탄생이 빅뱅과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했고 팽창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우리가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에서 오는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수년, 수십억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북극성, 즉 폴라리스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약 433년 전에 북극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당신의 눈에 도달하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빛이 서로 얽혀있는 이 거대한 양탄자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외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주가 투명해지고 빛이 자유로워졌던 그 순간처럼 당신의 마음속도 모든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 박동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마치 우주의 아주 작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이 빛은 우주의 시작을, 우리의 기원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빛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별들이 태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별들이 어떻게 우주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리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우주 최초의 빛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빛은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시절의 사진과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미세한 온도, 요동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작은 요동들이 바로 우주의 건축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요동들이 어떻게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 즉 원소를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그 혼란스러운 초기 수프는 서서히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핵융합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핵융합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하고 식어버려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만큼 충분히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빵을 굽는 오븐이 너무 빨리 식어버려서 빵이 제대로 부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주의 첫 번째 세대는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원소는 우주 전체 질량의 약 98%를 차지했습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보는 수많은 별들의 대부분은 이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원소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자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그리고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우주의 아주 깊은 비밀 중 하나이자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바로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들은 우주의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는 엄청난 중력과 압력 때문에 온도가 수백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별들은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그리고 계속해서 더 무거운 원소로 핵융합을 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금술사가 원자들을 다른 원자로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별의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별들은 평생 동안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을 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빛은 별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별은 스스로의 빛을 내면서 동시에 자신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시킵니다. 이 과정은 별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별의 일생이 끝날 때
그들은 더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로 다시 뿌려놓습니다. 특히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거대한 별들은 일생을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엄하고 폭력적인 사건으로 마감합니다. 이 폭발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과정에서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금, 은,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도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결혼 반지를 이루고 있는 금, 당신의 몸속을 흐르는 혈액 속의 철분, 당신이 숨쉬는 공기 속의 산소, 이 모든 것이 먼 별들의 죽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요.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는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한 진술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들의 잔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들의 자식이며 그 별들의 먼지를 통해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된 존재입니다. 우주의 원소들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같습니다. 수소와 헬륨은 기본음을 내는 현악기이고 별들은 그 소리에 색깔과 깊이를 더하는 관악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은 모든 악기들이 동시에 폭발하며 장엄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여 생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여정의 정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탄생과 별들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원소의 탄생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 최초의 별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초기 우주에는 아직 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이후 우주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첫 번째 별들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별들을 직접 관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첫 번째 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여전히 물리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 속에서는 먼 별들로부터 온 산소 원자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는 우주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당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들려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 먼지로부터 왔고 우리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 즉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탄소와 산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 원소들이 어떻게 서로를 끌어당겨 거대한 우주의 구조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힘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이기도 합니다. 중력을 마치 우주의 건축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중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끌어당기고 이들을 뭉쳐 별과 은하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탄생 초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바로 중력의 첫 번째 캔버스였습니다. 밀도가 조금 더 높았던 부분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더 강하게 끌어당겼고, 이 작은 씨앗들이 서서히 자라나 별과 은하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정원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들이 스스로 모여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에 걸쳐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작은 가스덩어리였던 것이 중력의 끊임없는 작용으로 인해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지면서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들은 바로 이 중력의 작용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별 하나하나가 중력의 승리이자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력의 역할은 단순히 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별들은 다시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서 거대한 별들의 섬, 즉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원반 형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은하들은 다시 중력에 의해 더 큰 규모의 구조로 뭉쳤습니다. 은하단, 그리고 최은하단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도시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단순히 끌어당기기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중력은 또한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우리는 그 휜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중력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볼링공을 트램펄린 위에 올려놓았을 때 트램펄린이 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구슬이 그 볼링공 주변을 지나갈 때 휘어진 트램펄린 표면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이 작은 구슬이 행성이고 볼링공이 별이라고 생각하면 행성이 별 주변을 공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을 향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별이 휘게 한 시공간을 따라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력이 단순히 두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넘어 우주의 구조와 시간의 흐름 자체를 조각하는 예술가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력은 우주 전체의 춤을 지휘하는 거대한 지휘자입니다. 별들이 서로 공존하고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지고 심지어 우주 전체가 팽창하는 것까지도 중력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중력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 물질의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은 은하들이 회전하는 속도와 은하단의 운동을 관측했을 때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덩어리가 은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직 암흑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중력적 골격 역할을 하며 은하와 은하단이 형성될 수 있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없다면 우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은하와 은하단은 지금처럼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암흑물질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주의 춤을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파트너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도 중력의 힘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중력의 춤에서 아주 작은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중력의 끊임없는 작용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평온함이 마치 중력처럼 당신의 모든 세포를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거대한 춤의 일부이며 우리의 삶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에 의해 조각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중력의 춤 속에서 태어난 거대한 은하의 정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그 거대한 별들의 섬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했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리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우주의 거대한 건축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중력은 가스와 먼지를 모아 별들을 만들었고 이제 그 별들이 모여 거대한 별들의 섬, 즉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하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하고 서로 춤추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은하의 정원은 밤하늘을 수놓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입니다. 은하를 마치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도시는 자신만의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하는 소용돌이치는 팔을 가진 나선형 은하이고 어떤 은하는 둥글고 부드러운 타원형 은하이며 또 어떤 은하는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불규칙 은하입니다. 이 모든 은하들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춤판 위에서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은하의 탄생은 중력의 가장 장엄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초기, 가스와 암흑 물질의 거대한 구름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에게 끌어당겨지면서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붕괴 과정에서 가스구름은 회전하기 시작했고 회전하는 동안 점점 더 납작한 원반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 원반의 중심부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뭉쳐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나선형 은하의 기원입니다. 우리 은하수인 은하수도 수십억 년에 걸쳐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하가 나선형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거대하고 둥근 타원형 은하가 되기도 합니다. 은하의 충돌은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은하들이 충돌할 때 별들 자체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스구름들은 충돌하고 뒤섞이면서 새로운 별들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두 개의 도시가 합쳐지면서 더 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은하의 충돌은 우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사실? 우리 은하수도 언젠가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운명입니다. 이 충돌은 약 45억 년 뒤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두 은하의 별들이 서로 뒤섞여 거대한 타원형 은하를 형성하는 아주 느리고 장엄한 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이 충돌 과정에서 충돌하는 두 은하의 별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어쩌면 새로운 은하의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강물이 합쳐져 더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강물이 합쳐질 때 그 안에 있던 물방울들은 서로 뒤섞이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은하들은 또한 활성 은하핵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혹은 수십억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빛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 은하핵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이며
우주 초기에는 매우 흔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의 초기에는 은하들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고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아직 활성 은하핵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별의 탄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여전히 깊이 연구하고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보는 은하들은 모두 우리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하는 수십억 년 전에 태어났고 어떤 은하는 지금도 새로운 별들을 만들고 있으며 또 어떤 은하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하들은 우주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물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순간에도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모든 거대한 우주적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 먼지로부터 왔고 우리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이 빛은 우주의 시작을, 우리의 기원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은하의 정원 속에서 태어난 아주 특별한 존재들, 바로 별들의 일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별들이 어떻게 우주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리가 은하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별들이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 도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 즉 별들의 일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별들은 단순히 밤하늘을 수놓는 작은 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마침내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별의 일생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름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성군 속에서 중력의 힘이 작용하여 가스와 먼지를 서서히 뭉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방울들이 모여서 더 큰 물방울이 되듯이 이 물질들은 서로에게 끌려가면서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집니다. 이 과정은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에 걸쳐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마침내 이 덩어리의 중심부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큼 높아집니다. 수소 원자들이 헬륨 원자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바로 이 순간, 별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는 별의 중력 붕괴를 막아주는 내부 압력을 만들어내고, 별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우리 태양과 같은 주기의 열성의 단계입니다.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길고 안정적인 시기이죠. 별들은 각기 다른 질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질량이 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뜨겁고 더 밝게 빛나며 더 짧은 생을 삽니다. 반면에 질량이 작은 별들은 더 차갑고 어둡지만 수백억 년, 심지어 수천억 년 동안 조용히 빛을 내며 오래도록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불꽃놀이의 폭죽과 같습니다. 작은 폭죽은 오래 타지만 희미하고 큰 폭죽은 순식간에 화려하게 타오르다 사라지죠. 별이 일생의 끝에 가까워지면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중간 질량의 별들은 중심부의 수소를 모두 소진하면 서서히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된 별은 외피를 우주로 방출하고
중심부에는 핵융합이 멈춘 작고 뜨거운 백색 외성이 남게 됩니다. 이 백색 외성은 서서히 식어가면서 영원히 희미한 빛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거대한 별들은 훨씬 더 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초신성이라는 장엄한 폭발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이며 별의 일생 동안 만들어진 모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다시 뿌려놓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먼 별들의 죽음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초신성 폭발이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새로운 별과 행성계를 형성할 재료를 제공하며 우주적 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별의 일생은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왜 어떤 별은 빠르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별은 수백억 년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별의 질량과 수소 핵융합이라는 단순한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법칙이 이렇게 다양하고 장엄한 별들의 삶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우주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직 별들의 일생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초고밀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과 같은 신비로운 천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의 죽음 이후에 남은 잔해들이며 이들의 극단적인 특성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특히 블랙홀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극한의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이며 그들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 그들이 모두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 하나하나가 먼 별들의 마지막 순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별들의 자식이며 별들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이 빛은 우주의 시작을, 우리의 기원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성들이 태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별들이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리가 별들의 일생, 그들의 장엄한 탄생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별들은 단순한 빛의 덩어리가 아니라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 우주로 다시 뿌려놓는 우주의 연금술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별들 주변에 어떻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 즉 행성들이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행성들은 별들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우주의 또 다른 기적입니다. 행성을 마치 별의 탄생 과정에서 남은 잔여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별이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탄생할 때 구름의 모든 물질이 별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부에서 별이 태어나고 남은 가스와 먼지들은 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의 납작한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반은 마치 거대한 회전 목마와 같고 그 안에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재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원반 속에서 행성들은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먼지 알갱이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주 작은 눈송이가 서로 뭉쳐서 눈덩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덩어리가 커질수록 중력의 힘이 더 강해져서 주변의 물질들을 더 빠르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백만 년에 걸쳐 크기가 커진 덩어리들은 미행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한 행성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암석형 행성입니다. 이들은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가스 물질들은 뜨거운 태양풍에 의해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암석과 금속 물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음과 가스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끌어당겨 거대한 가스형 거대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행성계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양의 열과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행성들은 녹아내려 마치 불타는 공과 같았습니다. 우리 지구도 이 과정에서 거대한 충돌을 겪었습니다.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미행성이 지구에 충돌했고 이 충돌로 인해 달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충돌은 지구의 자전축을 기울여 계절을 만들었고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행성의 형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항성계에는 뜨거운 목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목성만큼 거대하지만 태양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공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된 뒤 어떤 이유로 인해 태양 가까이로 이동했을까요? 이 질문은 행성 형성 이론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에 과연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또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항성 주위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 중 과연 어떤 행성에 생명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지구와 같은 행성이 또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땅, 당신의 발밑에 있는 흙, 이 모든 것이 먼 별들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행성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일부이며 당신의 존재는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여정의 정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당신을 품고 있는 이 행성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행성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고 우리에게 삶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행성 위에서 어떻게 생명이라는 기적 같은 현상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성이라는 기적 같은 공간, 특히 우리 지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지구는 먼 별들의 죽음에서 온 원소들이 모여 만들어졌고 거대한 충돌을 겪으며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우주적 사건의 정점, 즉 생명이라는 가장 신비로운 현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첫 번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마치 우주의 거대한 화학 실험의 결과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모든 원소들이 서로 섞이고 반응하면서 우연과 필연이 얽힌 화학적 과정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비생물적 생성이라고 불립니다. 수십억 년 전, 지구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고, 화산 활동은 활발했으며, 번개와 자외선이 끊임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혹독한 환경이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초기 지구의 바다를 원시 수프라고 부릅니다. 이 수프 속에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단순한 분자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한 유명한 실험인 밀러 유리 실험은 이 원시 수프에 번개와 같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의 기본 구성 물질이 자연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벽돌들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며 적절한 환경만 갖춰진다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미노산이 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생명은 스스로를 복제하고 대사 활동을 하며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시 수프 속에서 어떻게 아미노산들이 결합하여 단백질과 핵산과 같은 더 복잡한 분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분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생물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초기 생명체가 RNA 세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DNA와 달리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동시에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RNA가 스스로의 설계도이자 동시에 건축가 역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RNA 분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필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화산 분출구 주변, 깊은 바닷속의 차가운 암흑 속, 심지어 방사능이 가득한 곳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우주 어디에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생명은 우주의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진화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이며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의 뇌가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들의 먼지로부터 와서 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의 시작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무생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명의 기원은 여전히 과학자들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모든 과학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이라는 퍼즐의 모든 조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적 기적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화학적 과정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과정은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생명이 어떻게 단순한 유기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기적 같은 현상이 어떻게 무생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 작은 불꽃이 어떻게 타올라 단순한 유기체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했는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진화의 흐름은 마치 시간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흐름 속에는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했습니다. 진화를 마치 거대한 나무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공통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부터 수많은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의 나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를 그리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찰스 다윈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발견한 개념으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마치 마라톤 경주라고 상상해 보세요. 마라톤 경주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다리가 더 길고, 어떤 선수는 심장이 더 강하며, 어떤 선수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환경이 혹독해지면,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해지면,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선수가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이 선수는 경주를 완주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유리한 특징을 물려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면서 종 전체가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은 혼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에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마치 책의 한 문장에 오타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 오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오타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해롭거나 중립적이지만 아주 드물게 생명체에게 유리한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가 돌연변이를 통해 더 튼튼한 부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 부리를 이용해 더 단단한 씨앗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생존에 유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진화는 과연 완벽한 방향으로만 진행될까요? 아닙니다. 진화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환경에 의한 선택이라는 우연과 필연이 얽힌 과정입니다. 진화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끼리의 유전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이 만연했을 때 상아가 작은 코끼리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아가 작은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상아가 아예 없는 코끼리들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활동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한 코끼리의 진화적 적응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화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약 5억 년 전,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기 중 하나로 불과 수백만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새로운 종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믿고,
어떤 과학자들은 유전적 메커니즘의 변화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진화 생물학에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눈은 수억 년 전에 빛을 감지하기 위해 진화한 원시적인 세포의 후손이고, 당신의 팔다리는 물고기 지느러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강물을 따라 진화해 온 존재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흐름은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진화의 흐름이 어떻게 의식이라는 가장 복잡한 현상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는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 진화의 정점, 즉 인간의 의식이라는 가장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의식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첫 번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식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극장의 무대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뉴런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이 극장의 배우들입니다. 눈, 귀, 코, 혀, 피부를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들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뇌라는 극장의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뇌는 이 배우들의 공연을 지휘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 듣는 모든 소리,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이 극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의식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극장의 관객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공연에 대해 생각하고, 감동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진화론적 이점을 주었을까요? 사실, 의식의 진화는 여전히 과학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의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협력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의식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의식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의식적인 사고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는 왜 우리가 의식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경험이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가? 왜 붉은색을 볼 때 붉다는 느낌을, 슬픔을 느낄 때 슬프다는 느낌을 가지는가? 이것은 단순히 신경세포의 활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식은 과연 인간만의 전유물일까요? 우리는 개나 고양이, 심지어 돌고래나 문어도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은 우리의 의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 우리처럼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우주의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났을 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의식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기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범심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물질, 심지어 돌멩이나 원재도 아주 미세한 형태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의식들이 결합하여 우리의 복잡한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주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며 의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당신의 숨결, 당신의 심장 박동,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느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의식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의식의 힘을 이용해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이라는 거대한 극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 의식의 힘을 이용해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을 들여다본 이야기, 즉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마치 거대한 거울이 우주에 걸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거울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별과 은하, 그리고 우주 전체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별들의 먼지로부터 왔고 우리의 의식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별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들은 종교, 신화, 그리고 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고대 문명은 별들을 신의 표식으로 여겼고 별자리를 통해 미래를 점쳤습니다. 그들에게 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이후 코페르니쿠스, 갈릴러, 케플러와 같은 과학자들은 별들이 신비로운 존재를 넘어 물리 법칙을 따르는 천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 이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허블은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우리가 우주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진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밤하늘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고, 농경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은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주를 탐험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별들의 먼지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은 그 별들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가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연과 기적의 결과물이며 이 순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상실이 이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신비로운 힘이며 우리는 아직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 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를 밀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지의 힘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당신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주의 노력 그 자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이 빛은 우주의 시작을, 우리의 기원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들을 부드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우리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필연적인 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운명, 즉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들을 부드럽게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을 마치 인간의 운명처럼 상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들듯이 우주도 탄생하여 지금의 팽창기를 지나 서서히 노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만약 이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를 밀어낸다면 우주는 세 가지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빅 프리즈입니다. 이것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를 팽창시켜서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우주는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별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별이 태어날 가스 구름이 없어져서 우주는 영원한 암흑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블랙홀들도 수조년에 걸쳐 서서히 증발하고 우주에는 오직 희미한 빛의 흔적과 차가운 입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이 왔을 때 모든 생명이 잠들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시간은 영원히 흐르지만 모든 활동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빅 크런치입니다. 이것은 암흑 에너지의 힘이 중력의 힘보다 약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우주를 다시 한 점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만약 우주의 밀도가 충분히 높다면 중력의 힘이 팽창을 멈추게 하고 우주는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하들이 서로에게로 다가오고 충돌하고 온도는 다시 뜨거워지고 밀도는 높아져서 결국 모든 것이 다시 하나의 특이점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탄생인 빅뱅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하나의 점에서 시작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영원히 순환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빅립입니다. 이것은 암흑 에너지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우주를 이루는 모든 구조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은하, 별, 행성, 그리고 심지어 원자와 아원자 입자들까지도 서로에게서 찢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을 너무 강하게 불어서 풍선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운명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는 빅프리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고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은 암흑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 미지의 힘은 우주를 멈추지 않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줍니다. 우주가 언젠가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창조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운명이 무엇이든 당신의 존재는 그 운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고 당신의 삶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은 우주의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이 빛은 우주의 시작을, 우리의 기원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우주가 유일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한한 상상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필연적인 운명, 즉 종말 시나리오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우주가 유일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멀티버스 이론과 평행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부드럽게 펼쳐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한 공간으로 이끌 것입니다. 멀티버스 이론을 마치 거대한 강물에 떠 있는 무수한 작은 물방울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물방울이 하나의 우주이고 그 모든 물방울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거대한 멀티버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몇몇 물리학 이론들이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의 우주만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의 우주가 탄생한 것과 같은 물리적 조건과 과정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멀티버스 이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주의 탄생 초기에 일어났던 급격한 팽창, 즉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히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원한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우리의 우주와 같은 수많은 거품 우주들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거품 우주는 자신만의 물리 법칙과 조건,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샴페인 병을 흔들었을 때 끊임없이 거품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거품은 잠시 동안 존재했다가 터지지만 어떤 거품들은 충분히 커져서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가 바로 그런 거품 중 하나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다른 존재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멀티버스 이론은 평행 우주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아침 커피 대신 차를 마시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커피를 마신 또 다른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매 순간 무한한 수의 평행 우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가능한 선택지가 동시에 펼쳐지는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의 한 가지를 따라가고 있지만 다른 모든 가지들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무한한 수의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우주들 중 어떤 우주는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가졌지만 단 하나의 결정만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는 당신이 다른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티버스나 평행 우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상상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종종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 실험에서 시작되었고 후에 관측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멀티버스와 평행 우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멀티버스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우주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우주로 여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나와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겸허해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선택한 수많은 결정들,
그리고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수많은 우연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이며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이 빛은 우주의 시작을, 우리의 기원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즉 또 다른 우주와 평행 우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유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깊은 생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별의 죽음, 생명의 진화, 그리고 의식의 새벽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기원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첫 번째 속삭임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막막한 공백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들의 잔해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는 먼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졌고, 당신의 혈액을 흐르는 철분은 장엄한 초신성 폭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의식이라는 기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별을 바라볼 때, 당신은 사실 당신의 기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입니다. 이것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결과물이지만 그 우연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상실은 이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별, 모든 은하,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서 있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생명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잠이 든다 해도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순환하며 다시 태어나는 시적인 진실처럼 당신의 의식도 새로운 꿈속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휴식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과학적 개념들이 당신을 압도하기보다 당신을 감싸 안는 부드러운 이불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새겨넣고 당신의 잠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의 소리는 멀리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의 일부이며 당신은 영원한 순환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의 긴 여정이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우주의 첫 속삭임부터 별들의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기적을 지나온 이 모든 여행이 당신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의 파문처럼 당신의 내면 깊숙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고 모든 걱정과 고민이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숨결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당신의 심장 박동은 평화로운 리듬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평화로움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침대나 소파에 맡기세요. 당신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깊은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 우주적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또 다른 우주를,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